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려면 임신에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자, 임신 전에 꼭 받아보아야 할 임신 전 검사와 예방접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알려주시죠. 대부분 그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신 전에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지만은 보통 대부분의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장 처음 방문할 때가 자가 임신 테스트에서 두 줄이 나와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임신이 돼서 어떤 질환들이 발견됐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임신 중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치료나 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는 임신 전에 이러한 검사들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우리가 초기 산정 검사라 그래서 임신 초기에 받게 되는 검사들은 그렇게 특별한 검사들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들이 이루어집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산모가 빈혈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 특히 이제 B형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성병 중에서도 이제 매독이나 이제 에이즈에 대한 검사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여러 계통의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들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보다 이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최근에 받은 적이 없으면 보통 임신 초기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통상적인 검사가 되겠고 임신 중에 특별히 받아야 될 검사들은 풍진 감염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풍진 검사를 미리 임신 중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홍역이 유행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셨을 텐데 혹시나 임신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이러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요. 홍역이나 풍진 예방접종이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세모가 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홍역이 유행한 부분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이제 대구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은 산모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홍역에 대한 면역 검사를 많이 하게 됐고 면역이 없는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제 예방 접종을 맞게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역 같은 경우에는 홍역 단독으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홍역, 풍진 그리고 볼고리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복합 백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방 접종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실제 균을 주입하는 이런 것을 생백신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실제 굉장히 팔팔한 균들을 넣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감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약화된 균들을 넣어주는 이런 생백신이 있을 수가 있고 균 자체가 아니고 균에서 나오는 항체라든지 다른 성분들을 주어서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균들을 주입하는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사실 절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홍역 자체는 태아에게 그렇게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지만은 풍진 같은 경우에는 산모나 이제 어른들에게는 별로 위험하지 않지만은 임신 초기에 태아가 풍진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특히 임신 12주 이내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이 되게 되면 거의 90%에서 100% 가까이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라는 기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풍진 홍역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금기화되고 특히 예방 접종 후 4주 한 달 동안은 임신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고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맞게 될 수가 있죠. 한데 그런 부분은 거꾸로는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은 이러한 홍역 풍진 예방 접종은 벌써 도입된 지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서 모르고 맞았던 산모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겼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한 예도 없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도 기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임신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선천성 기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태아에게 생길 수 있는 기형의 종류와 원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전에 아무리 정밀하게 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60% 가까이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중에서 그 다인자 원인이라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경적인 요인 또 인종적인 요인 여러 가지 면역적인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사실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전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형 중에 하나가 염색체 이상이 되고 염색체 이상은 대략 한 6% 정도로 전체 기형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 복용과 관련될 수 있는 기형은 사실 1%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염색체 이상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흔히들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전에 하는 기형화 검사를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은 모든 기형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산전에 산모 혈액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는 검사로는 우리가 염색체 이상에 대한 정보밖에 사실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염색체라는 거는 사실 누구든지 이렇게 4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반은 아빠한테서 오게 되고 23개 반은 엄마한테서 오게 돼서 합쳐서 총 46개가 되고 23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번부터 이제 22번까지의 염색체 쌍이 있고 나머지 한 쌍은 보통 성별을 결정한 염색체가 되죠. 그래서 X가 하나, Y 하나 있으면은 남자 아기가 되는 거고 X가 2개 있으면은 여자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런 식의 형태가 정상 염색체인데 이렇게 2개씩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것을 통틀어서 염색체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은 염색체 이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염색체 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2개씩 짝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하나가 더 오게 되면은 3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요 21번이 3개가 되는 것이 다운 증후군이 되겠고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밖에도 18번이 3개인 것을 에드워드 증후군, 13번이 3개인 것을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개가 되는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소실돼서 X 염색체가 둘이라야지 여자아기인데 이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서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로 되는 경우를 터더 증후군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염색체의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이제 결실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이 또 중복이 되는 염색체 중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염색체 일정 부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뒤집혀지는 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혀지더라도 자리만 제대로 붙으면은 관계가 없겠지만은 대부분 경우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부위에서 유전자가 손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한테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비침습적 산전 검사, 리프트 검사라 그래서 최근에 산모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이제 들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진단될 수 있는 부분이 다운 증후군 한 가지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100% 가까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양수 검사는 정확하긴 하지만은 산모 배를 통해서 자궁 쪽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양수를 뽑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검사로서 이제 산모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산모 혈액성에도 굉장히 소량의 태아 DNA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비침수 산전 검사, 리프트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검사의 장점은 다운 증후군 이외에도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운 증후군 그리고 X 염색체 이상 이 네 가지가 전체 염색체 이상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고 다음이 이제 양수 천자술 흔히 양수 검사를 알고 계시고 또 육모막 육모생검이라서 이제 CVS라고 알려진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실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는 바늘을 통해서 자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양수를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태반 조직을 일부 검출을 함으로써 실제 염색체를 바로 분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죠.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 검사는 그 검사로 인해서 태아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모들이 이제 그 최근에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데 실제로 어떤 아기들인지 보통 임신 초기에 보면은 목 뒤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하고
다운 증후 같은 염색체 이상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이 목덜미 투명대의 두께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다운 증후이나 염색체 이상의 예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초음파 사진이 되겠고요. 여기 목 뒤쪽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목덜미 투명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확대를 시킨 상황에서 측정을 해서 목덜미 투명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mm 이상이면 두꺼워졌다고 보게 되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6mm 많이 두꺼워질수록 염색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양수 검사를 통해서 혹은 육모 검사를 통해서 태아 염색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로서는 절대 진단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염색체 이상 질환들을 진단한 사례가 있으시죠? 네, 안타깝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고 미리 산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통합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혈액 검사, 통합 검사에서 저혈온권 정상으로 나왔으면은 정밀 초음파를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이가 35세로 고령 임신이었고 통상적으로 하는 16주에 하는 통합 검사를 통해서 저혈온권으로 나왔던 산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4주에 이제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태아에 이제 코가 낮고 콧배가 잘 발달되지 않은 소견을 보이고 턱이 굉장히 작은 소확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모양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손가락 모양을 보이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태아 목덜미 투명대하고 좀 틀리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임신 중반기에 보게 되는 태아 요 목 두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염색체 이상과 연관될 수 있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서 했던 통합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양수검사를 시행해야 될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아기는 심장에도 기형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 이제 오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큰 구멍이 존재하게 되는 심실 충격 결손이라는 부분도 있고 폐동맥이 좁아져 있는 소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수 검사를 시행했더니 안타깝게도 18번이 세계인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하면은 예전에는 단면만 봤는데 이제는 태아의 입체적인 모양까지 볼 수 있고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는데 이 초음파의 기능은 어느 정도고 어떤 질환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3차원 초음파의 예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2차원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평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3차원으로 하면은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태아가 움직이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흔히 이제 4차원 초음파라고 하죠. 이런 부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단의 목적보다는 실제 태아의 얼굴을 비슷하게 보여줌으로써 산모에게 친밀감을 더 줄 수가 있고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입체 초음파, 3차원 초음파는 태아의 얼굴을 보는 초음파라고 알고 계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런 입체 초음파, 3차원 초음파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저희들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태아의 손가락에 특히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있는 경우에 이런 2차원 초음파를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3차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안쪽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라도 특히 태아의 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2차원 초음파로는 굉장히 우리가 그 해석도가 떨어지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3차원 초음파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실제 이게 뼈의 모양이 가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비뼈라든지 척추 쪽의 기형의 진단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로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돌려서 이런 이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데 이런 입체 초음파, 3차원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치사성 골격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네. 우리가 흔히 외소증 같은 이제 선천성 기형도 굉장히 많은데 선천성 치사성 골격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길이도 굉장히 짧지만 특히 흉곽이 굉장히 작아서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폐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출생을 하더라도 이 폐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없는 치사성 골격 이형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3차원 초음파를 통하면은 이렇게 외형적인 팔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쪽에 이런 뼈의 모양까지도 하나하나씩 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팔뼈의 모양이라든지 손가락 뼈의 모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져 있던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이 바깥쪽으로 보는 아기의 얼굴 모습보다는 이 안쪽의 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갖고 실제 이런 정밀한 진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다리 쪽의 뼈들이 굉장히 단축되어 있고 짧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뼈 형태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밀하게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이제 선천성 요도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2차원 초음파 그림으로는 이쪽이 아기 머리가 되겠고 아기 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기 배 아래쪽에 굉장히 큰 무릎 같은 게 보이죠. 네. 이게 이제 방광이라서 방광이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요도 쪽이 선천성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소변이 배출될 수가 없는 질환이 됩니다. 네. 이런 선천성 요도폐쇄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봐서는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들을 설명할 때나 그럴 때도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3차원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기 머리고 복부가 이렇게 많이 팽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쪽으로 우리가 CT처럼 안쪽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된 방광이라든지 이 막힌 요도가 늘어나 있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방향을 돌려보면은 이 방광 내부와 이런 요도가 늘어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기 형태적만을 본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태아 가슴 쪽이고 여기에 태아 가슴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제 종물, 혹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혹이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혹들은 이 혹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이제 3차원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복잡한 혹의 모양도 우리가 구현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피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초음파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우가 태아의 이제 대동맥 쪽이 되겠고 대동맥은 원래 이렇게 심장이 나와서 아래쪽 하행 대동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출생 후 CT를 봐도 이렇게 대동맥이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는 이러한 대동맥이 끊겨 있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길이 막히면 우회도로로 가게 되죠. 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이러한 가는 길들이 막혀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우회 혈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 인해서 뱃속에서는 아기들이 견딜 수 있지만은 태어나면은 이런 우회 혈관들은 출생 후 며칠 내에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회 도로가 막히게 되면은 차가 갈 수 없듯이 혈액도 통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생 후에 아기가 갑자기 청색증이 오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전에 미리 진단이 되지 않으면은 준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태아를 출생 후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미리 진단을 해서 흉부외과 대기하에서 출생 후에 바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외더라도 아까는 대동맥이 단절된 경우고 이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가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폐동맥이 막혀 있더라도 태아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우회 혈관이 있지만은 역시 태어나게 되면은 그 혈관이 닫히게 되면은 폐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태아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미리 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분만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태아 가슴이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태아 가슴 쪽에 물이 찬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진단을 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흉수를 이제 뽑아내는 흉수 배액수를 하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흉수가 계속 차게 돼서 이런 흉수 때문에
폐나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은 태아가 뱃속에서 사상이 되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처치를 통해서 태아를 만사에까지 무사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뛰고 있죠. 네. 보통 우리 성인들이 심장 박동수가 한 60에서 80회 정도가 정상이라면은 태아는 그보다는 훨씬 빨리 뜁니다. 한 2배 정도 빨리 뛰어서 보통 1분에 120회에서 한 180회 정도 사이를 뛰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심방이 한 450회 그리고 심실이 한 220회 정도로 굉장히 빨리 뛰는 심방 조동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충분한 양의 혈액을 심장이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임신 중에 태아가 뱃속인 상태에서 항부정맥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장 박동으로 회복시켜서 태아를 만사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태아 목에 굉장히 큰 혹이 있었던 경우로서 이제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폐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눌려도 관계가 없지만은 출생 후에는 아기가 이제 탯줄이 끊기면서 자기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 태아가 제대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왕절개술을 통해서 분만을 할 때 미리 태아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 목만 배출된 상태에서 기도삭간을 시도하는 시술을 저희들이 엑시트 시술하게 되어 있고 이 시술 자체는 보통 우리가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미리 이런 것이 산전 진단되었을 때는 상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소아과 선생님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 그리고 이비인후과 선생님까지 소위 말해서 작전을 짜서 이제 이 모든 과의 선생님들이 다 대기한 상태에서 시술하게 됐습니다. 실례를 보시면은 산전에 이제 태아 쪽이고 머리고 목 쪽에 굉장히 큰 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태아의 기도를 이제 누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산전 초음파에서 발견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왕절개술을 이제 미리 할 때 태아를 이제 완전히 배출시키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태아 목에 굉장히 큰 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아를 완전히 배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에 태반이 붙어있던 상태라야지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기도삭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삭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태아를 이제 완전히 분만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임신의 전 과정이 태아 건강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임신 생활 습관 몇 가지 알려주시죠. 임신 전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임신 중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은 산모도 걱정을 하고 특히 산모의 남편이나 부모님들이 괜히 잘못 움직이면은 태아가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경우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임신 중에는 우리가 피 속에 혈전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혈전이나 색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을 수도 있고 특히 임신 중에 체중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체중이 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과체중으로 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모가 임신 전에 이제 적정한 몸무게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임신 기간 동안 한 11kg 정도에서 15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산모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만 누워 있기보다는 걷는 것이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임신 중에는 대신에 너무 관절이 스트레칭이 심한 운동 그런 부분들은 관절이나 이대 손상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을 많이 복용하게 되고 특히 엽산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부터 복용하게 되면은 신경관 결손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형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면서 산후 우울증이 2.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임신과 출산은 여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네. 적극적인 남편의 도움으로 또 행복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결실이자 인류의 미래인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홍성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